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일본의 코스파 경제, 그리고 그들이 이 느리게 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저 멀리 있는 어떤 나라의 경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머지않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순간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자주 가던 식당 메뉴판 앞에서 늘 먹던 것 대신에 1,000원, 2,000원 더 저렴한 메뉴를 한번 쳐다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요. 혹은 마트에 가서 늘 사던 물건을 무심코 카트에 담았다가도 문득 가격표를 보고는 이건 다음에 사야겠다 하고 조용히 다시 내려놓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내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인 것 같은데 세상 모든 것들의 가격은 왜 이렇게 야속하게, 조용히, 하지만 정말 꾸준히 오르는 걸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소비하기 전에 한 번, 아니 두세 번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단순히 싼 것만 찾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써야 하는 돈이라면 내가 지불하는 이 10,000원, 이 50,000원으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 최고의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오늘 점심값 10,000원으로 가장 근사하고 맛있는 한 끼를 먹고 싶은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을요, 우리보다 무려 수십 년이나 먼저 정말 뼛속 깊이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아주 길고 어두운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온 나라.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단연히 지갑을 닫았고 기업들은 어떻게든 그 굳게 닫힌 지갑을 열게 만들어야만 했죠. 그 과정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경제 실험실처럼 이 가치 소비에 대한 모든 것을 겪어내고 또 증명해낸 곳이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일본입니다. 코스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그냥 가성비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이건 일본의 오랜 경제 상황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존 철학 그 자체에 가깝거든요. 기업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의 상상을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을 거의 완벽하게 연마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싼 게 아니고요. 소비자가 물건을 딱 받아들었을 때 아니,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고?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만들어야만 했던 거죠. 일본 내수 시장은 그런 기업들만이 간신히 살아남는 그야말로 코스파의 치열한 전쟁터였던 셈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혹독한 전쟁터에서 단련되고 또 단련된 최종의 부대 같은 코스파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이밍은 마치 누군가 짜맞춘 것처럼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입니다. 특히 어디냐면요. 마치 30년 전 일본의 모습을 데자뷰처럼 보는 듯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겪기 시작한 중국에서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은 가치 있는 소비에 더욱더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흐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회전초밥 체인 스시로입니다. 14시간.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상하이에 있는 스시로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록된 최장 대기 시간이라고 합니다. 14시간이라뇨? 아침 일찍 가서 대기표를 뽑아도 저녁 늦게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니 그 인기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짐작이 가시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요즘 중국 소비가 죽었다. 젊은이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고 말하는 바로 지금, 대체 왜 사람들은 일본에서 온 이 평범한 회전초밥집에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자, 이 표를 조금만 더 천천히 들여다볼까요? 여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맨 윗줄 일본 내수 시장을 한번 보세요. 매출과 이익 모두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이것만 봐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바로 그 아랫줄 해외 사업에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무려 42.6%, 일본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옆에 있는 영업이익률이에요. 16.6%, 일본의 6.9%와 비교하면 2배가 훌쩍 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일본에서는 정말 한 접시 한 접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박리담회로 힘들게 장사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야말로 프리미엄 가성비 브랜드로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스시로가 그렇게까지 잘 나간다면 비슷한 다른 일본 회전초밥 체인들도 당연히 성공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일본 3대 회전초밥 체인 중 하나이자
스시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쿠라수시는요, 얼마 전 막대한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똑같은 일본 회전초밥인데 왜 한 곳은 14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오픈런 맛집이 되고 다른 한 곳은 쓸쓸하게 짐을 싸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성공의 비결은 단순히 일본에서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해외에 가져다 놓는 그런 단순한 방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비밀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메뉴판에 있었습니다. 스시로는 중국의 대중적인 입맛이 차가운 날생선보다는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점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의 절반이 넘는 53%를 익힌 생선이나 튀김, 우동, 라멘처럼 중국인들에게 익숙하고 따뜻한 음식들로 채웠죠. 반면에 쿠라스시는 이것이 진짜 일본의 수시다 라는 어떤 자부심으로 메뉴의 65%를 날생선 중심의 정통 메뉴로 고집했습니다. 자,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쪽 가게는 익숙하고 푸짐하고 따뜻한 메뉴가 가득한데 다른 한쪽 가게는 어쩐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기에 접시당 2위안, 우리 돈으로 약 370원이라는 작지만 분명한 가격 차이가 더해짐이 소비자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스시로 쪽으로 기울게 된 거죠. 결국 성공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현지화에 있었던 겁니다. 이 원칙은 비단 음식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 우리가 사는 공간에도 이 원칙은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게 적용되죠. 일본의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무인양품과 니토리의 엇갈린 운명을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인양품은 이 현지화라는 과제를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회사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본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중국에 가져다 파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 매장에서 파는 상품의 무려 70% 이상을 아예 처음부터 중국에서 오직 중국 소비자를 위해 개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일본보다 평균 주거 공간이 좁은 중국의 아파트 구조에 딱 맞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소파를 만들고요. 건조한 북경의 기후와 습한 상하이의 기후에 맞춰서 각기 다른 성분의 화장품 라인을 따로 출시하는 겁니다. 이걸 보는 소비자들은 무인양품의 물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 브랜드는 내 삶을, 내 환경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구나. 반면에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면서 아주 큰 기대를 모았던 니토리의 실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일본에서의 성공 공식에 너무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 폭발적인 온라인 쇼핑과 배송 문화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고, 일본에서는 젠 스타일이라며 인기를 끌었던 그들의 심플한 디자인이 중국 소비자들의 눈에는 너무 밋밋하고 없어 보인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거운 가구를 고객이 직접 자기 차에 싣고 가야 하는 일본식 셀프 서비스 모델은 배송 문화가 완벽하게 자리 잡은 중국에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방식이었죠. 그들은 현재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일본의 성공 모델을 그저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코스파 철학의 가장 극단적인, 가장 끝까지 간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 사이제리아입니다. 사이제리아의 비용 절감은요, 거의 집착에 가깝습니다. 첫째, 호주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자체 농장과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 양파 같은 원재료부터 파스타 소스까지 전부 직접 만듭니다. 중간 유통마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둘째, 모든 재료는 이 중앙 공장에서 완벽하게 조리되어서 진공 포장 상태로 각 매장으로 배송됩니다. 그래서 매장 주방에는 칼이나 도마가 아예 없어요. 직원은 그냥 포장을 뜯어서 정해진 시간만큼 데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셋째, 직원의 동선 하나하나를 초 단위로 계산해서 매장을 설계합니다. 한 걸음을 덜 걷게 만들면 1초가 절약되고 그 1초가 모이고 모여서 인건비가 줄어드니까요. 마지막으로 마케팅 비용은 단 1엔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하다는 입소문에만 의존하죠. 이 모든 노력 덕분에 파스타 한 그릇을 우리 돈 3,000원대에 와인 한 잔에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기적이 가능한 겁니다. 일본에서는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는 거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앞서 우리가 봤던 스시로처럼 이 사이제리아의 이익 역시 대부분이 일본이 아닌 해외, 특히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볼까요? 스시로, 무인양품, 사이제리아의 이 성공 스토리는 중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코스파 군단은 지금 태국, 싱가포르, 대만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아주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일부는 미국과 유럽 같은 서구 시장의 문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세계 정복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아까 중국에서 실패했던 쿠라스 씨의 미국 법인 사례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덕분에 인기가 꽤 많다고 해요. 그런데도 회사는 여전히 적자 상태입니다. 이것은 일본식 코스파 모델이 서구 시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곳에서는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도 경쟁의 양상도 아시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해외 시장의 한계와 더불어서요, 일본 내수 시장 역시 고령화라는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동, 그러니까 소고기 덮밥 체인점들은 수십 년간 자신들의 가게를 찾아주던 충성 고객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밖으로 나가기도, 안에서 버티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다음 카드는 바로 라멘에 베팅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소고기 덮밥인 규동은 일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낯선 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멘은 어떤가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K-라멘 등을 통해서 너무나도 친숙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의 힙한 문화로 자리 잡았죠.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서 새로운 세대의 글로벌 고객들을 사로잡겠다는 것이 그들의 다음 전략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처음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의 코스파 기업들이 거두고 있는 이 조용한 성공은요, 사실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와 경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이 점점 더 화려한 브랜드나 과시적인 사치보다는 자신의 돈에 대한 확실한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의 이 조용한 약진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경제 환경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에 대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